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무려 지난 15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죠. 요즘처럼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이번 가정의 달에는 평소 연락 않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서로 다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대 꽃다운 청춘이었을 적에 지역 유지인 시아버지 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담 이야기가 오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당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저는 꽤나 괜찮은 신부감으로 마을에서 알아주는 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걸 알았기에 의리의리한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서 별로 기가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웬걸 시댁으로 들어와 보니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보다 4살 많았던 형님이었죠. 형님은 밖에서 햇빛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피부가 백옥같이 하였고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엘리트였답니다. 저도 모르는 영어를 척척 알았고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든지 전부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시댁 집안의 부엌대기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흔히 말해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와 제 남편은 시아버지 정육점 일을 돕거나 집안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들이었죠.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 부부부터 찾곤 하셨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처음부터 큰아들에게만 집안 대들보라며 공부를 시키셨고 그 큰아들이 취직해 사무실에서 돈을 벌어오자 큰일하는 아들이라며 일절 다른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어머니가 잘난 첫째 며느리보다는 편한 둘째 며느리를 더 아끼셨다는 거예요. 손이 야무진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를 볼 때마다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형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형님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요리도 청소도 안 해버릇하니 작은 일 하나도 맘 편하게 시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나서서 형님을 감싸주셨어요. 아니 걸레질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먼지가 그대로 뭉쳐있느냔 말이야. 얘 큰애야, 너 빗질도 안 하고 걸레질했니? 여기 바닥 걸레질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빗질하고 걸레질을 하든가. 아님 걸레질 하면서라도 먼지며 잔쓰레기를 훔치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알려줘야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빗질을 먼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머리로 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나 참. 걸레라도 제대로 꽉 짜서 닦든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아휴, 널 시킨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만 좀 해. 큰애는 바깥일 하느라 바쁘잖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그래? 노상 집안일 하는 우리랑 같아?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일이 안 느는 거예요. 암만 바깥일 하다 어쩐다 해도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도 얼마나 많은데. 거 좀 그만 좀 해.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한단 말이야. 집안일은 둘째가 손도 야무지고 잘한다며. 그럼 둘째 시켜 둘째. 큰애가 집안일은 좀 못할지언정 이번에도 성과금을 얼마나 받아왔는 줄 알아? 아주 마나님 나셨어 마나님.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언쟁을 하실 때면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가 축 처지시곤 했죠.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시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형님이 걸레질이든 요리든 제대로 못하고 망쳐놓으면 결국 그 일을 제가 다시 제대로 해놓아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형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은 같이 힘들게 일도 하고 간식거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셨지만 형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곤 하셨답니다. 그런 상황이 형님한테는 큰 스트레스였는지 제가 시집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형님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혹시 저녁에 설거지 끝나면 잠깐 마당에서 볼까? 설거지 끝나면 바로 빨래 개야 하는데 왜요? 아참, 동서 저번에 손이 자꾸 튼다고 그랬지?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손에 바르는 크림이야.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자면 손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2개 줄 테니 동서가 산 걸로 하고 어머님께도 드려. 어머, 형님 너무 고마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고 빨래 같이 갤까? 동서가 나 빨래 개는 것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면 오세요. 형님은 저에게 선물 공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어린 나이도 할 만한 단순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형님은 그걸 배우겠다고 자꾸만 저에게 돈을 써댔죠. 받은 게 있으니 저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만나 집안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님을 가르치려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짚어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약 3계절 정도를 지나다 보니 점점 형님도 일을 잘하게 되더군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뚫린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동안 저희가 같이 집안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못 본 척하던 시어머니도 형님을 조금씩 며느리 대하듯 하시기 시작했죠. 큰애야, 나 오늘 저녁에 작은 욕실 청소 좀 해놔라. 네, 어머님. 식사 마친 후에는 설거지도 좀 하고 여기 기름 낀 것들은 꼭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 아우,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됐다. 설거지는 큰애더러 하라고 하고 너는 나랑 위층에 이불 좀 손보자꾸나. 아유, 네, 알겠어요, 어머님. 큰애는 설거지 마치면 감자 3개만 삶아서 올라오너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랑만 드시던 간식을 형님과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형님까지 챙겨주기 시작하자 형님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죠. 저희는 한동안 셋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항상 귀족 아가씨 같기만 하던 형님은 가까이서 지내고 보니 세상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전에 구박하려던 걸 만회라도 하듯 형님을 챙겨주셨죠. 여자 셋이 감자든 옥수수든 도란도란 앉아 먹던 그때가 저의 고된 시집살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첫 손주를 안게 된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몇 날 며칠을 지내셨어요. 반면 임신을 한 당사자인 저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끙끙 앓다시피 했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무조건 쉬라고만 하시면서 형님한테 모든 집안일을 맡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이 집안일이 많이 늘었으니 가족들 모두가 형님이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이 죽어도 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리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한다 쳐도 간을 정말 못 봤어요. 그건 공부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또다시 형님께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된장 풀어서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뭉텅이로 넣으니 자꾸 맛을 버리지 않냐. 풀어서 넣은 건데 다음엔 더 잘 풀어서 넣을게요, 어머님. 나은 물은 또 왜 이렇게 짜? 뭐 하나 간이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제가 다시 간을 봐볼게요. 놔둬라. 다시 냄비에 부어. 이걸 어떻게 내갈 생각을 한단 말이냐? 가서 수저나 놓거라.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던 형님은 좀처럼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임신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우선순위는 화이트 칼라 며느리에서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형님은 또다시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절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간을 봐주려고 해도 주방 근처에만 가면 속이 요동을 쳤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동서, 어쩔 수 없지. 동서도 힘들 텐데 괜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얼른 쉬어. 일단은요, 어머님이 맛을 보시기 전에 웬만하면 싱겁게 하세요, 형님. 싱거운 거 간 맞추는 건 금방 되지만 짠 거 간 맞추려면 훨씬 까다로워요. 알았어, 고마워, 동서. 저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연달아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낳으며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출산 후 몸조리, 육아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어느새 몇 년 전 제가 그랬듯 부엌대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만큼 일을 하지는 못했고 시어머니는 늘 그게 불만이셨습니다. 같이 부대끼며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형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만 있지 않고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야, 너 어제 저녁에 쌀 안 불려놨어? 어제 들어와서는 그냥 자버렸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야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깜빡했어요.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거 쌀 좀 씻어서 물에 담가놓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돈 번다고 아주 기고만장에 애쳐가지고는 그렇게 펑펑 써댈 생각 말고 모아서 애 키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를 가질 생각은 있는 게야? 당연하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게 자꾸 말대꾸만 늘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둘째, 셋째 출산할 때는 첫째 때만큼 몸이 힘들지 않아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이 계속 못마땅하신 모양이더군요. 두 분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이들은 걷고 뛰고 학교도 갈 만한 나이가 되었죠. 저는 셋째 몸풀이하고 난 뒤로는 결혼 초창기와는 다르게 제가 손수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투닥거리는 걸 듣는 바에야 제가 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아예 형님께 회사 일에만 신경 쓰시라고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가정의 평화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저희 막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치게 숨쉬기 어려워하고 피곤해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먹여보았는데 차도가 없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않고 동네 병원을 찾은 거였는데 딸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유심히 들어보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 표정을 본 의사가 막상 큰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을 리가 있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알렸더니 시아버지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를 하시던 정육점 문도 닫으시겠다고 하셨죠.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지만 처음 슬하에 여자아이가 생겨서 평소에 얼마나 손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동네 다른 여자아이들은 거들떠도 안 보셨지만 당신 손녀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당장 가게 문부터 닫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들 동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두 아들은 자기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 차를 빌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희 마을만한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 정신없이 수속을 밟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작 9살밖에 안 된 어린애 팔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 피도 뽑고 각종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열흘도 전부터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네? 뭐요?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자꾸 아이가 숨이 차거나 피곤해한다고 하셨죠? 네, 원래도 몸이 약한 아이였긴 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만 잘 되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 수는 있어요. 이후 의사는 저희 딸아이의 심장수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막내 아이의 흉곽을 열어서 심장에 칼을 댄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손에 땀이 잔뜩 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희 둘 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며칠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다독이며 저희를 내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이 가까워졌을 때 저희는 동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시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남편을 부르며 집으로 빨리 가자고 소리치셨죠. 안 그래도 저 멀리서부터 불길하게 검은 연기가 난다 싶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연기가 바로 저희 집 쪽에서 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안전벨트만 부여잡고 있었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까스로 집 앞으로 차를 몰았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119 차량을 보자마자 저희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에서 튀어나와 뛰어갔고 이미 하얀 천에 덮여 나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인지. 시아버지는 그대로 그 앞에 주저앉아버리셨고 저도 멍해진 채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가장 빨리 정신을 차려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같이 태워드렸고 저에게 아이들을 챙기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의 고함에 겨우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이후의 일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네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형님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즉시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경찰이 설명하길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화재를 진압하려다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시간 화장실에 있던 형님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유해가스도 많이 마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틀 만에 깨어났지만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형님은 밥 한 술을 편하게 넘기지 못했고 날마다 더 야유어만 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형님을 제대로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딸의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제가 딸의 수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형님은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고? 네, 회사 근처에 주택가가 많아요. 저 혼자니까 원룸 하나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네가 지금 혼자 있다가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한동안은 집에서 다니거라. 출퇴근하면 오며 가며 길바닥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최소한 4시간이에요, 아버님. 그 회사는 서울서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더냐? 생판 외지로 사람을 보내면 거처라도 책임져 주든가. 지금 네 몰골을 봐라. 네가 어떻게 혼자 지낸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과 저도 합세해서 같이 형님을 말려보았지만 형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아내고 나서야 형님을 보내주셨죠.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저는 전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미리 가 있느라 인사로 제례를 드리지 못했어요.
따로 문자를 드리긴 했지만 형님은 답장이 없었고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았죠. 저희 딸은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수술 부위가 심장이니만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액이었죠.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병원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제 곁으로 시아버지가 오시더군요. 왜 안 자고 여기 나와 있냐? 애미가 흔들리면 애가 더 못 버틴다. 들어가 자거라. 네,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저번 수술비 남은 거랑 이번 수술비, 입원비 전부 오늘 계산했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그러니 그만 들어가 자라.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지 말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을 어떻게... 됐다. 나한테 그럴 거 없다. 나도 이만 자러 가마. 당시 화재로 인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시아버지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묵묵히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 딸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수년이 걸리긴 했지만 저희 딸은 결국 여느 또래 소녀들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불에 까맣게 타버렸던 저희 저택은 시아버지가 아예 새롭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전부 다 편리한 구조의 집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절대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인덕션만 사용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고 15년이라는 세월이 무르르듯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매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형님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은 없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에게 그저 형식적인 문자만 보낼 뿐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게 되었죠. 애 셋을 키우고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사는 날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정육점을 혼자 도맡아 운영했고 예전이 부족하면 제가 가서 남편을 돕곤 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통풍에 걸린 뒤로는 매 끼니마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야 했고 잔병치레도 잦아지셔서 손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도 80이 넘기까지 정정하게 계셨는데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을 크게 앓고 나신 뒤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되셨어요. 하필 폐가 약해지시면서 자꾸만 한정길 때마다 독감에 걸리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아버지는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던 저는 한순간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무뚝뚝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던 시아버지셨기에 저희 가족은 전부 굉장히 슬퍼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같이 슬픔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에 맡겨두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의 유산은 저희 가족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 박노식 씨의 재산 20억은 첫째 며느리인 정영희 씨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차남인 박정식 씨와 둘째 며느리인 허민숙 씨에겐 박노식 씨의 자가와 정육점 그리고 자택 뒤에 땅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전부는 첫째 며느리 정영희 씨한테 남긴다고 하셨어요. 형수는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아닙니다. 박노식 씨가 그래도 큰 집이니까
유산을 더 남겨주는 거라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이걸 읽어보시라니까요. 남편은 급기야 변호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말려서 진정시켰죠.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유언장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더군요. 지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리며 시아버지 간병까지 해드린 건 저였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20억을 물려주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자 변호사는 저희를 놀리듯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 박노식 씨의 자가와 토지를 상속받은 지 5년 동안은 매도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팔지도 말라고요? 하, 지난 20년 동안 1원 한 푼도 안 올랐던 땅을 팔지도 말고 5년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그게 뭔 회계망측한 소리예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박노식 씨가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꼭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에겐 허울뿐인 유산이 돌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죄 없는 변호사를 닥달해봐야 공증받은 유언장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저희는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형수는 15년간 제사 한 번을 안 드린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시아버지는 모든 행동에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뾰족한 생각이 나지가 않았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선잠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 저는 화재 사건 전 고옥의 상태였던 저희 집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는 시어머니 대신 형님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형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형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절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네가 큰애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줘라. 제가 뭘요? 그날 자기가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다가 이 사단이 나지 않았니? 그때부터 여지까지 저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얼른 큰애한테 가서 그만 좀 힘들어하라고 해. 내가 똑똑히 봤어. 큰애 잘못이 아니다. 형님이 그날 요리하신 거였어요? 그래. 그렇다고 큰애 잘못으로 불이 난 건 아니야. 가서 꼭 그렇게 전하거라. 큰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은 그동안 걔가 퍼다 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전해. 돈이요? 20억 말씀이세요? 그게 형님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대로 주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온통 새하얀 빛이 가득했는데 저도 뒤따라가다가 대낮처럼 밝은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잠에서 깬 저는 한동안 햇빛 아래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아버지 유언장을 읽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면 무조건 형님의 거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변호사는 곧바로 형님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교통편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죠. 저는 며칠 뒤에 바로 그 주소를 향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숙이. 형님 동서요. 문을 안 열어주면 밤이라도 샐 기세로 대답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저하는 눈빛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저를 외면하지를 못하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만난 형님은 옛날에 곱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드셨더군요. 집안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고 그 흔한 TV 하나가 없을 정도로 휑했죠. 형님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도 커피를 내왔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도 안 트세요?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아세요? 미안해. 장례식장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형님의 사과를 끝으로 저희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커피만 홀짝이게 되었거든요. 형님은 계속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몇 시간 전 꿈에서 나온 형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저희 집 이문을 향하기 전 옛날 부엌에서 형님이 요리를 하시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형님한테 형님 잘못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형님한테 유산으로 20억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 돈을 남긴 건 아버님인데 설명은 꿈에 나온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퍼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 말에 형님은 더욱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저는 형님 옆으로 다가가 한동안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드렸어요. 겨우 진정한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했네요. 그날은 사실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내가 자꾸 간을 못 맞춘다고 하시니까 나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3인분 요리는 충분히 간을 볼 수 있다고 국도 밥도 반찬도 다 내가 한 거야. 어머님한텐 다 끝나고 간 보시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야. 근데 미역국을 하다가 그게 흘러 넘치는 바람에 이쪽 손이 다 데워버렸고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대고나 있으라고 또 호통을 치셨지.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에 손을 담가놓고 요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형님은 울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느새 독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아주버님이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항상 모든 일을 나서서 처리하고 가족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형님은 남편이 뭔가 해결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님이 다시 문을 열자 이미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에는 형님도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아마 독가스 때문이었겠죠. 경찰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을 문제 삼았지만 형님은 본인이 국을 흘리지만 않았으면 그 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마치 그 돈에 깔려 질식하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 예진이가 많이 아팠잖아. 내가 가족들 볼 면목은 없고 또 예진이가 아픈데 외면할 수는 없어서 그 돈을 아버님을 전부 드렸어. 설에 와서 일하니까 월급은 오르는데 나 혼자 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다 아버님을 드렸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지. 그 돈은 내가 쓸 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넘긴 거야. 동서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는 동서가 알차게 잘 써봐. 나는 애도 없고 혼자라 그 돈 있어 봤자야. 무슨 소리예요, 형님. 우리 가족이 이미 형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저희 예진이도 그렇고 영훈이, 영준이도 다 형님이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한테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나 했더니 그게 다 형님이 보내신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돈으로 저희 집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게 다 내가 태워먹은 거 만회하는 거지. 내가 방화범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는 형님의 허벅다리를 찰싹 3개 때렸어요. 축 처져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시더군요. 그만, 경찰이 다 어련히 알아서 검사했으니까
형님 탓을 안 했죠. 세상 천지에 어떤 방화범이 15년 동안 그 돈을 갖다 바쳐요? 그니까 형님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형님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으면 1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야 하는 어머님이 제 꿈에 나와서 그러시겠냐고요. 형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의 단호한 말에 형님은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그간의 모든 오해를 풀었고 장장 15년 만에 형님은 저희 동네로 내려와 가족들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전해들은 가족들은 형님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보고 형님을 욕했던 게 미안했는지 최고로 좋은 고기를 집에 들고 와서 열심히 구워주더군요. 두 아들과 딸은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숙모를 반기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다들 노력하니 처음 몇 시간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옛날처럼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 형님은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를 지낼 때 또 한 번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시긴 했지만요. 전과는 달리 서로 문자도 자주 하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들러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오곤 한답니다. 이 나이에 저와 또래이면서도 저의 가족 사정을 다 아는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요. 연휴 기간에도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올라가셨어요. 아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땅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땅을 팔 시기까지 알려주고 가셨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 땅을 처분하는 내내 저희가 그동안 시아버지께 툴툴거렸던 게 너무 죄송했고 면목이 없었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돈의 일부는 큰아들이 장가갈 때 또 일부는 막내딸이 시집갈 때 보태주었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저희 부부의 소소한 여유를 즐길 때 쓰고 있네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고 요즘 유행한다는 디저트도 맛도 보러 다니고 형님을 보러 서울에 더 자주 놀러가기도 하면서요. 지난 불행이 컸던 만큼 저희 가족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만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맏며느리예요. 지금은 남편 그리고 두 시동생과 함께 제법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풍파도 참 많은 삶이었어요. 특히나 돈,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우여곡절이 무척이나 많았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 삐딱하고 베베 꼬인 사람이 늘 한둘씩은 있다고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저와 남편이 사내 연애 끝에 청첩장을 돌리던 그때에도 그랬어요. 결혼 후로 팔자 고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샘을 저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죠. 반면에 불행한 결혼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인들도 참 많았어요. 저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인데 비해 시댁은 훌륭한 사업가인 시아버지 덕분에 꽤 큰 부잣집이었으니까요. 제 입장은 어땠냐고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치려 했다거나 아니면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늘 비교와 타박을 당하며 사는 불운한 결혼이었다거나 어느 쪽이었냐고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참 잘한 결혼이었다고요. 이 결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을 만큼이요. 저희 결혼에 시댁이 부잣집이라는 계산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 부족한 며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을 뿐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을 걱정에 불과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하던 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크게 반겨주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던 덕분이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정성 가득 손수 차려둔 저녁 식탁에 몸둘 바를 몰라 하던 저를 포근하게 다독여 주었어요. 아범한테 다 들었어. 사돈분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오셨다면서. 아, 네, 맞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 삶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까봐?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난을 죄삼을 분들은 아니라는 거 아범에게 들어서 잘 알고도 있고 저 또한 친정의 가난이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란 게 두 집안이 하나 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굳이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아니더라도 결혼이란 게 이래저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너의 걱정이 오직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사돈분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천벌을 받아 가난해진 것도 아니잖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 자식을 너처럼 반듯하게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사돈분들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제가 울음을 참으며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저의 손에 수저를 쥐어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가난 속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돈이 아닌 너의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승낙한 것이니 양가의 격차 같은 것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남동생인 두 시동생들도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마침내 모든 걱정을 떨친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동생들 모두에게요. 오늘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이자 의지가 되는 형수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난 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와 다름없이 공경하며 잘 모셨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사랑 또한 친부모와 다름없었죠. 시부모님의 인성을 꼭 닮은 두 시동생도 큰형수인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랐어요. 걱정과 어려움, 그런 거 하나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요즘 말로 치면 그야말로 꿀같은 시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저의 소중한 시댁에 불운의 그림자가 닥쳐오더군요.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운명하신 것이었죠. 갑작스레 시아버지를 잃은 저와 시댁 식구들이 미처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비보가 이어졌어요. 하필이면 경제 위기가 닥쳐온 탓에 시어머니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시댁에 빨간 차압딱지가 나붙고야 말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단으로 우울증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가난의 서름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데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저에게도 한없는 아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 중 가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였고, 더욱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았던 하와와 같은 사랑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랑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나면서 제 입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이자 시동생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큰 형수가 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결심을 굳힌 저는 곧장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죠. 많이 힘들죠. 알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시아버님은 세상의 기둥이었고 가난의 서름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한데 세아가,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아니요. 아프고 힘들수록 더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어머님도 도련님들도 다 같이요. 아버님 일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가난을 겪어본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들 옆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집안 살림이야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갈 테니 저 믿고 우리 한번 다시 힘내서 살아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하늘에서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가족의 아픔은 가족이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법이고 저도 엄연히 이 집안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맏며느리, 도련님들이 친누나처럼 아껴주는 형수. 그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과 함께 삶의 의지를 다졌죠.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자는 다짐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시댁 식구들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맏며느리로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몫 단단히 거들었죠. 가난한 친정 출신인 저는 가난으로부터 배운 살림 솜씨를 알뜰살뜰 발휘해 시댁 가게를 복구해 나아갔어요. 예전처럼 부자는 아닐지언정 먹고 살 걱정은 없을 만큼 빠르게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죠. 한동안 긴축재정 시기를 보낸 덕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겼던 시댁에 조금 남은 빚까지 모두 갚아내는 데도 성공했어요. 마침내 모든 빚도 청산하던 날, 다시 되찾은 행복을 마주한 저와 시댁 식구들의 우애는 더욱 깊어졌죠. 전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여보,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있잖아. 당신도 느꼈어? 확실히 느꼈어.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더라고. 단순한 노화나 건망증 같지가 않았어. 어머님이 나를 몰라볼 수가 없으니까. 어제 아침에는 한복 어딨냐고 찾더라. 한복? 우리 부모님 전통 혼례로 결혼식 하셨잖아.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로 착각한 것 같아. 엄마는 엄마를 무슨 20살 신부로 생각하는 모양이고. 아니겠지?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동생들도 그러더라. 도련님들이 왜?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이상하다고.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에 보내달라고 자꾸 투정 부린대. 동생들이 여기가 엄마네 집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죽어도 여기는 내 집 아니라면서 하는 말이 어릴 적에 농사 짓고 살던 시골집 얘기를 했다더라고.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응?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할 거 아냐. 저와 남편은 곧장 대학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시어머니의 진료를 보았고 모든 의사들의 진단은 똑같았어요. 치매 초기라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세상 또 어딨다고 불의의 사고로 시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질 않나. 갑작스런 가난을 겪게 하지를 않나. 겉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료법도 없는 치매라니. 할 수만 있다면 옥황상제의 멱살이라도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시댁의 기둥을 도맡고 있던 저에게는 속상해야 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또 한 번 흔들리는 시댁 식구들을 다잡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매 초기에 발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댁 식구들을 다독였고 남편과 두 시동생 또한 충격을 딛고 굳세게 일어섰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치매는 저와 시댁 식구들의 생각보다 훨씬 독한 병이더군요. 가족 모두가 사방으로 수소문해봤자 치료법 따위는 없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어머니를 최대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되어 2년여 사이에 말기로 접어들었고 끝없는 치매 뒷바라지에 시동생들은 자꾸만 지쳐가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여보, 일어나, 빨리.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뭐? 동생들은 뭐래? 벌써 어머님 가실 만한 곳 찾으러 나갔지. 근데 아무데도 없대. 돌겠네 진짜. 하필이면 내가 어제 야근이어가지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당신 잘못 아니야. 치매 걸린 분의 돌발 행동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냐고. 순번까지 정해가면서 밤새 시어머니 옆을 지켰는데도 벌어진 일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누구 한 사람의 잘못 절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어머님 찾는 게 우선이야. 저와 시댁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치매가 심해진 시어머니는 결국 식구들의 지극정성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실종이었죠. 저와 식구들이 아무리 찾아다니고 동네 CCTV를 다 뒤져봤자 시어머니를 찾기는커녕 행적조차 알아낼 수 없었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경찰서를 들락거려 봤자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경찰의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를 찾아다니며 애가 닳고 닳아버린 탓에 심신이 무너져 있던 시동생들은 매번 똑같은 경찰의 답변을 들으며 좌절하고야 말았죠. 그렇게 몇 달,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단 2가지밖에 없었어요. 경찰이든 누구든 아주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스스로 돌아오거나요. 치매 말기를 겪고 있는 시어머니가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기에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기대에 불과할 뿐이었죠. 저는 양해를 구하고는 직장에 휴직계를 냈어요. 시어머니를 찾아다니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휴직 기간이 다 끝나도록 시어머니의 작은 소식 하나조차 접하지 못한 채로 경황 없는 시간만 안타깝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결국 휴직 기간이 끝나버린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복직한 뒤에도 저의 신경은 온통 시어머니 찾기에 쏠려 있었어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밤새, 주말은 완전 통으로 대한민국 팔도를 시어머니를 찾아 헤맸죠.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다닌 시간이 무려 그만해요 형수. 우리가 형수 보기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만데 이 정도는 약과죠. 엄마 실종신고 들어간 지가 벌써 5년이에요. 5년이면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긴 시간이라고요. 도련님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안 그래도 경찰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쯤 되면 시어머니 사망신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 때문에 하루하루가 속상해. 아무리 손아래 시동생이라지만 자식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죽은 엄마 때문에 산 형수가 피폐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 맞죠? 당연하죠. 형수가 어떤 형수인데 친누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 그럼 됐어요. 나는요 시어머니가 어디서든 살아있을 거란 희망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도련님들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래야 어머님 돌아오셨을 때 새며느리 자랑도 하고 그러죠. 암튼 우리 형수 효심도 최고다 정말. 고마워요.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엄마를 아껴줘서.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저도 고마워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다닌 지가 벌써 5년에 접어들어 있더라고요. 시동생의 말처럼 5년이면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전환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의 실종도 그럴 텐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5년간 멀쩡히 생존해 있으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주변에서도 심지어 경찰조차도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려울 것 같으니 사망신고를 한 다음 산 자식만이라도 멀쩡히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속상한 조언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찾겠다는 저의 다짐은 변하지 않았고 고맙게도 남편과 시동생 모두는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던 저와 시댁 식구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사둔 시골 땅이 제법 된다는 소식이었죠. 저희는 몰랐죠, 당연히. 부동산 관계자 말로는 시골 생활을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가 남몰래 준비한 선물이었고 두 시동생들 장가 보내놓고 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귀농 라이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땅이었다더군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헐값에 사두었던 그 시골 땅이 그 땅의 존재를 가족을 아무도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신도시 재개발 계약이 확정되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45억 남짓되는 규모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좋은 일 아니냐고요? 글쎄요. 제가 그 땅을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5억 금싸라기 땅의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5년째 실종 상태인 시어머니를 사망신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45억 금싸라기 토지의 소식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 앞에 나타난 부동산 관계자들이 알고 보니 전문 투기꾼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속셈이야 뻔하죠. 시어머니를 사망신고한 다음에 땅을 상속받아 자신들에게 팔아라. 아니나 다를까 투기꾼들의 입에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몹쓸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치매 노인네 사망보험금 쪽으로 웃돈 얹어줄 테니까는 얼른 사망신고하고 후딱 우리한테 파쇼. 사망보험금이요? 사망신고요?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이 아줌마 또 착한 척하네. 아닌 말로다가 돈이 45억이야 45억. 거기다가 웃돈까지 얹어서 팔아치우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어차피 받을 유산이면 제때 잘 챙겨 받으라고. 괜히 버스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됐으니까 곱게 가죠. 당신들한테 놀아날 생각 없다고.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 날린 다음에는 뭐 어쩌려고. 어쩌기는 어머님 찾아야지.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딘가는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는 거 알아들어?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해가면서 누리고 싶은 호의호식 따위는 없고 땡겨받을 유산 따위는 더더욱 없어. 와, 나 진짜 그러쇼. 누구 생각대로 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콧방귀를 끼며 돌아가는 투기꾼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믿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뜻은 저와 같았어요. 하지만 두 시동생의 입장은 달랐죠. 시어머니의 치매 뒷바라지를 시작하던 날부터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지난 5, 6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꾸준하게 지쳐왔고 독한 좌절을 절감해왔던 시동생의 심정은 마침 체년 근처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점이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 투기꾼들이 갑작스레 물고 온 45억 금싸라기 땅 소식은 무척이나 달콤한 소리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두 시동생들은 이참에 사망신고 해버립시다 형수. 뭐라고요?
솔직히 치매 뒷바라지도 모자라서 실종된 엄마 찾아다닌 시간이 6년이 넘었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식된 도리는 벌써 다 하고도 남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식된 권리도 좀 누리면서 살자고요. 어머님 사망 신고하고 투기꾼들한테 땅 팔아치우자는 소린가요,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까칠하게 해요. 자식이 부모 유산 알아서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죽은 엄마 평생 그리워하면서 멀쩡히 있는 유산 홀라당 공중 분해시켜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요. 예? 도련님,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도 지쳤어요. 우리도 우리 세상, 우리 삶 찾아서 잘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앞으로 하지 말아요. 오늘 딱 한 번만 참아주는 거지 다음에는 안 참아. 끝까지 이럴래요? 형이랑 형수가 반대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어머님 살아있다고요. 아직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어딘가에는 살아 계실 거라고요. 며느리인 나도 어머님을 이렇게 믿는데 자식인 도련님들이 이렇게 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탁이니까 돈 욕심에 망가지지 말아요. 도련님들이 망가지고 형제끼리 의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테니까요. 면목 없고 죄스러워서라도. 투기꾼들이 몰고 온 금싸라기 땅 소식에 동생들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아나무인이 되어갔어요. 그 45억을 두고 자기들끼리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두 시동생들은 한사코 말리는 저와 남편을 향해 악당까지 퍼붓더군요. 형이랑 형수가 이미 죽은 엄마 핑계나 대면서 유산을 독차지하려 든다고요. 그러더니 결국 저와 남편 몰래 독단적으로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진행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사망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저와 남편에게는 가슴 아파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시동생들이 투기꾼들에게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땅을 팔아치우기 전에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찾아서 토지 매각을 막아야만 했어요. 시동생들이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지 않도록요. 그래서 저는 곧장 직장에 사표까지 내가며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 찾는 일에 쏟았죠. 오직 시어머니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종적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시동생들이 땅을 팔기 위해 투기꾼과 접선하던 그날 45억 땅값에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쪼로 더 웃돈을 얹어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려는 때에 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가 그 계약을 막았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시동생들은 당황했고 투기꾼들이 저에게 거세게 맞섰죠. 이봐요 아줌마, 벌써 다 끝난 얘기잖아. 치매 노인네 사망신고도 끝났겠다. 상속자인 시동생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는데 이제 와서 뒷북은 무슨. 얌전히 앉아서 박하사탕이나 하나 까먹으면서 구경이나 하쇼. 도장 금방 찍으니까는. 난 박하사탕 싫어하는데 그쪽들은 혹시 전통음식 좋아해요? 뭐? 엿이나 까잡수라고. 이 아줌마가 미쳐가지고 한번 크게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크게 혼날 사람들은 당신들이지. 어머니 사망신고? 그거 취소됐거든. 제가 가지고 왔던 서류 한 장을 내밀자 서류를 확인한 시동생들과 투기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사망 처리된 시어머니의 부활신고서였어요. 부활신고서란 실종 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된 대상의 사망신고를 취소한다는 서류예요. 즉,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망한 고인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죠. 시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마주한 시동생들과 투기꾼들이 멍하니 있는 사이 기세를 탄 저는 투기꾼들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뭐? 땅을 사? 사망보험금조로 몇 억을 더 얹어줘?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래?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그래. 우리 남편이 그래. 그리고 정부가 보증해. 법적인 서류를 보고도 못 믿겠어?
그럼 경찰 불러줄게. 직접 확인해 보든가. 경찰 부르는 김에 당신네들이 불법 투기꾼이라는 사실도 겸사겸사 같이 상담해보고. 어때? 이대로 꺼질래? 아니면 한 몇 년 교도소에서 푹 썩어볼래? 그렇게 속삭인 투기꾼들은 걸음한 아살려라 주랭랑을 쳐버렸지만 시동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에게 다짜고짜 한마디씩 따지더라고요. 와, 형이랑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심하네 진짜. 끝까지 45억 혼자 다 해먹을 생각이에요? 죽은 엄마 살아있다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됐어, 그만해 작은형. 서류 조작까지 해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하냐고. 부동산 업자들 얼른 쫓아가서 계약서 다시 쓰면 그만이지.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투기꾼들을 쫓아나가려는 시동생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또 아무 말 없이 시동생들을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을 향해 억지로 이끌었어요. 거의 끌려오다시피 종합병원에 도착한 시동생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어머님과 마주했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맞는데? 우리 엄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살아 계실 거라고. 끝까지 믿고 가보자고.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눈물겹도록 기적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은요. 시어머니가 지방의 어느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전화였죠. 줄곧 비슷한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매번 다른 할머니를 마주하며 허탕만 쳐왔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소식이었고 한달음에 달려간 노숙자 쉼터에서 저와 남편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어머니와 마침내 재회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족 중 제일 의지해왔던 며느리인 저의 전화번호를 5년 만에 더듬더듬 떠올린 덕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이미 치매 현상으로 돌아가버렸던 탓에 저와 남편도 몰라보는 상황이었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와의 눈물의 상봉을 마친 저와 남편은 아침이 밝기 무섭게 동사무소로 내달렸어요. 그리고는 사망신고로 인해 말소가 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부활시켰고요. 토지를 투기꾼들에게 아직 팔아치우기 전이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하나로요. 토지 매각을 막아야만 엄마와 재회할 시동생들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던 시어머니와 재회한 시동생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죠. 더욱이 치매 속에서도 오직 며느리인 저 하나만큼은 알아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시동생들은 또 한 번 참회의 눈물을 쏟았어요. 시어머니가 시동생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제일 든든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고마운 딸이에요. 그때 시동생들은 가족들 중 오직 저만을 심지어 딸이라고 알아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뉘우쳤다고 해요. 형수마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아끼는데 친자식들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할 뻔했구나. 앞으로 평생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에게도 친누나 같은 형수에게도. 저는 그런 깨달음을 털어놓는 시동생들을 다독였고요. 돈이 문제고 가난이 잘못이지 도련님들이 악인이어서 저지른 짓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저도 다 이해하고요. 길고 길었던 소라는 깊은 참회와 반성과 사랑의 눈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이후 저와 시댁 식구들은 세상 이런 시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어요. 효도 경쟁이라도 하듯이 치매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면서 지내고 있죠. 그러는 한편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그 토지를 더 좋은 시세에 합법적으로 매매해 시댁 공동명의로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공평한 지분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 모두가
시아버지의 사업 수완을 물려받은 덕분에 탄탄대로를 달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시어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집을 지었답니다. 텃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요. 그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어머님의 고운 웃음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아무도 더 이상 헛된 돈 욕심에 몹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제일 잘한 건 부모님 외에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들과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결혼 하나는 세상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